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시조세편 가나다 작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학습활동 2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학습활동 1번은 따로 정리 안 할게요. 그래서 2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가나다 3개의 작품을 보면 가가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 나가 조선 중기, 다가 조선 후기의 작품으로 추정이 되는데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선 초에서 조선 말로 가면 갈수록 작가의 계층이 사대부에서 기녀,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즉 평민, 일반 백성들까지 창작하고 향유하는 계층이 확대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내용도 사대부들이 지조, 충절, 학문수양, 자연친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면 점점 계층이 확대됨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고유한 정서, 사랑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도 작품에 많이 담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형식도 보면은 사설시조라고 해서 평시조의 엄격했던 형식이 조금씩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말미에 근데 얘들아 사실 사대부가 꼭 학문수양, 지조, 충절 이런 것만 지은 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막 술 먹자, 즐기자 이런 시조 분명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사설시조라고 하는 게 조선 중기 넘어서서 후기에 이제 평시조가 이제 점점 변해서 사설시조가 됐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 조선 전기 때에 쓰인 사설시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맨 처음에 시조가 등장했을 때 평시조도 있고 사설시조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초기에는 평시조를 많이 지었고 뒤로 가면 사설시조를 짓는 비중이 좀 넓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조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한 작품이라도 더 설명해주고 싶거든요. 왜냐면 너희가 모의고사나 수능을 보면 작품 수를 많이 알면 알수록 좀 편해요. 특히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조 작품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이 학습지에 올려놨었죠. 가나다라 있는데요. 얘는 막 그렇게 꼼꼼하게 막 분석하면서 해석하기보다는 요런 내용이 있구나. 특히 다랑 나는 좀 내용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다랑 나는 조금 가볍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가랑 나는 다라보다는 살짝 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자, 가는 이계라고 하는 분이 쓴 시조입니다. 자, 볼게요. 방 안에 켜는 촛불, 즉 방 안에 켜있대요. 켜있는 촛불. 그러면서 눌과 이별하였건데 눌가라고 하는 건 누구랑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도대체 이 촛불 누구랑 이별했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장을 보면요. 겉으로 눈물 띠고, 즉 겉으로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촛불 켜놓으면 뭐가 흘러요? 촛농이 흐르잖아요. 그거를 지금 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걸 모르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어떤 촛불을 잘 관찰해서 쓴 작품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림 정말 못 그리지만 이렇게 불이니까 빨강색으로 그리겠어요. 쓸데없는 고퀄리티죠. 요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촛불이 막 이렇게 피면 촛농은 막 이렇게 흐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요 심지는 점점 타들어가잖아요.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촛불 너 도대체 누구랑 이별했길래 겉으로는 눈물 흘리면서 네 속이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촛불을요 마치 눈물 흘리는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일단 의인법 쓰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 초가 진짜 눈물 흘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초를 바라보고 있는 누구의 심정이
그렇죠. 화자의 심정이 뭔가 슬프니까 이 촛불에 자신의 감정을 투영시킨 거죠. 그래서 요 촛불은요, 감정이입의 대상이에요. 즉, 화자의 감정이 이 촛불에 투영되어 있다. 그래서 의인법도 쓰였고요. 그러면서 종장을 보면 저 촛불 날과 같으여. 즉, 누구랑 같아요? 그렇죠. 나와 같아요. 즉, 저 촛불 눈물 흘리는 게 내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속 타는 줄 모른대요. 자, 그러면서 여기 나와 같아서 촛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눈물만 흘릴 뿐, 슬퍼서 슬피 눈물만 흘릴 뿐, 이렇게 추가를 할게요. 속이 타들어가는 걸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속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음, 화자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초의 심지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작품은 이계라고 하는 관직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요 분이 초의 모습을 보면서 쓴 작품입니다. 즉 양반이 쓴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도대체 이 작가는 왜 이런 작품을 썼을까? 화자가 굉장히 슬퍼하는데 작가가 이때 좀 상황이 좋지 않았나? 약간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이 작품은 언제 썼냐면, 갑자기 역사 얘기지만, 단종이 유배를 갈 때, 이제 작가가 이제 이계라고 하는 분이 단종이 이제 유배를 가요. 그래서 그 유배길을 가는 그 단종, 그러니까 단종과 이별해야 되는 그 슬픔을 촛불이 눈물 흘리는 거에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은 임과, 그러니까 뭔가 단종과 이별한 슬픔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여러분 작품 이해를 좀 더 깊게 하라고 그래서 쓸게요, 그냥. 단종이 유배를 갈 때 작가가 단종과 이별하는 슬픔을 촛불에 비유하고 있다. 단종이 유배에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조는요 좀 함축적으로, 아무래도 길이가 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축적인 내용이 많은데, 그래서 이 작품이 쓰여진 시기나 작가의 의도 같은 걸 알고 나면 작품에 대한 감상이 굉장히 새로운 해석으로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단종과 이별한 슬픔을 담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작품으로 갈게요. 송순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분도 사대부거든요. 작품을 보겠습니다. 10년을 경영하여, 즉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서 초려삼간을 지어냈대요. 즉 초려삼간이라고 하는 거는 초가집인데, 3간, 3개의 칸을 가지고 있는 초가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3칸 초가집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한 칸, 즉 여러분 칸 3칸이잖아요. 그럼 그 중에 방 하나는 내가 쓰고, 그 다음에 달 한 칸, 이렇게 하늘에 있는 그 달은 2번째 칸에다 주고, 그 다음에 청풍, 푸른 바람이란 뜻이거든요. 얘도 그 한 칸에다가 맡겨두겠대요. 즉 내가 초가집에 방이 3개가 있는데 나 하나, 달 하나, 푸른 바람 하나, 이렇게 두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강산은, 즉 강과 산은 드릴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둘러보고 보리라. 즉 내 초가집 주변에 강과 산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 집안에 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 주변에 둘러두고 내가 살면서 계속 볼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시는 그냥 자연과 가깝게 지내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무라일체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연과 내가 경계가 없이 하나가 된 듯한 그런 경계.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 사람이 지어낸 집을 보면 초려 3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작가는요, 물론 화자랑 작가랑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 작가는요, 사대부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초가집 3칸에 굉장히 만족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내줘요. 그래서 이 작품은요, 크게 두 가지 주제예요. 첫 번째, 안분지족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안분지족이라고 하는 건요,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에 만족하면서 욕심부리지 않고 사는 모습을 안분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우리 오늘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가방이 하나 있어. 그럼 이것보다 더 좋은 가방 사고 싶어. 뭐 차가 있어. 그럼 난 더 좋은, 더 비싼 그런 차를 끌고 다니고 싶어. 뭔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내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나는 너무 큰 욕심 없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난 정말 행복해 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후자에 해당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자연과 하나가 돼서 무라일체의 경지입니다. 무라일체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단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물아이체예요. 물이라고 하는 게 사물이에요. 사물 물자. 아라고 하는 게 나. 일체는 한 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물과 나, 자연물과 내가 경계가 없이 하나가 된 그런 조화가 된 경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 작품은 이런 작품이었어요. 자, 그래서 원천식이라고 하는 분 말고도 가와 나처럼 이계랑 송순이라고 하는 사대부는 이런 작품을 지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고요. 다랑 나 작품은요, 작자 미상이에요. 백성들이 쓴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요 부분 중장이거든요. 중장이 굉장히 길어진 확장된 형태의 사설시조입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재밌어서 가지고 왔어요. 다 작품 볼게요, 여러분. 자, 보면 초장, 개를 열아문이나 기르되, 즉 열아문이라고 하는 건 현대어로 해석하면 뭐 10마리 조금 넘게, 열이 조금 넘게 이런 뜻입니다. 내가 즉 화자가 개를 10마리 조금 넘게 기른대요. 그런데 요 개같이 얄미우랴, 욕한 거 아니에요? 자, 볼게요. 이 개만큼 얄미울 애가 또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화자가 기르는 개 중에 어떤 한 마리가 너무 얄미운가 봐요. 자, 왜 얄미우냐? 중장 볼게요. 미운님 오면은, 즉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와. 그러면은 꼬리를 회회 치면서, 그러니까 반갑다고 꼬리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띠락, 나리띠락, 즉 뛰어 올랐다가 나리띠락, 나리띠락은 내려서 뛰었다가, 그러니까 뛰어 올랐다가 내리 뛰었다가, 왜 강아지가 너무 신나면 여러분 막 소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면서 꼬리 흔들면서 막 당기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당기면서 내딛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고운님이 오면은,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고운님이 오면은 뒷발을 버동버동,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달려들기 전에 막 뒷발을 막 이렇게 바닥을 치고 막 버둥버둥 거리면서 무르락 나그락, 얘는 지금 뭐냐면 물러섰다가 나아갔다가, 이렇게 강아지가 공격하기 전에 앞으로 막 갔다가 뒤로 한 발 했다가 앞으로 막 물러섰다가 막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러면서 캉캉 짖으면서 돌아가게 만든대요. 즉 요놈의 개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막 반갑다고 꼬리 흔들고 배 깔고 막 배 만져달라고 하고 막 항복 자세하고 막 이러고 난리가 나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사람이 왔는데 막 물려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그 사람이 결국 무서워서 돌아가게 만든다.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되게 웃긴 부분이 나와요.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이 있으랴. 야, 내가 밥이 넘치고 넘쳐서 설령 그 밥이 쉬어서 다 남아도 너 강아지 불쌍해요. 너 먹을 일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복수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보면요. 오늘날 이러면 뭐죠? 동물 학대예요. 자, 어쨌든 요 부분, 너 먹일 줄이 있으랴. 요 부분도요. 너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서리법이에요. 일단 표현 방법은 짚고 넘어가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 굉장히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좀 쓴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약간 정말 우리의 삶과 익숙한 그런 상황들을 그려놓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표현상의 특징을 볼게요. 지금 화자가 원망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화자가 원망해야 되는 존재가 이 강아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화자를 사랑한다면 이 고은님이 설마 이 강아지 때문에 화자를 찾아오지 않겠어요? 아니죠. 아무리 강아지가 막 물려고 하고 이래도 사랑하면 자주 찾아오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화자가 원망하는 대상은 개라기보다는 임인데 내가 사랑하는 임을 원망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핑곗거리로 강아지를 걸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요. 고은임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고은임. 사실은 이 사람 왜 임이 날 안 찾아오지? 왜 나 이렇게 혼자 냅두지? 조금 이제 원망의 감정이 있을 법도 한데 임을 원망하기 싫으니까 이게 다 저 개 때문이야. 저 개가 짖으려고 하니까 못 오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강아지한테 원망을 전가하고 있어요. 원망의 전가. 그러니까 남 탓하는 거죠. 이 강아지가 무슨 잘못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작품은요. 임을 기다리는 심정을 굉장히 재밌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해학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요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라 작품이에요. 여러분 라 작품은요 조금 오늘날 안 쓰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선생님도 이거 바로 해석하라고 하면 100% 완벽하게 현대어로 풀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현대어로 완벽하게 풀이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지 말고 전체적인 작품 내용 위주로 한번 살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시어머님 며느라기 나빠 벽박을 구르지 마오. 시어머니 며느리, 즉 며느리죠. 며느리 나빠라고 하는 건요. 이거 미워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게요. 시어머니 며느리가 그렇게 밉다고 벽바을이라고 하는 건 부엌 바닥을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즉 밉다고 부엌바닥 구르지 마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면 진짜 시어머니가 며느리 밉다고 막 부엌바닥을 구르시겠어요? 뭐 그럴 일은 없겠죠. 약간 과장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형태인가 봐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빚에 받은 며느리인가, 즉 빚 대신에 받은 며느리인가, 그 다음에 값에 쳐온 며느리인가, 즉 어떤 물건값 대신에 값으로 쳐온, 데리고 온 며느리인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정도로 며느리를 좀 미워하나 봐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밤나무 서근들걸 휘초리 나니같이 알사피신 시아버님. 갑자기 조금 내용이 어려워지죠. 자, 보면요. 지금 시아버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밤나무라고 하는 건 밤나무를 얘기하고요. 썩은 들걸이라고 하는 건 썩은 등걸이라는 뜻입니다. 썩은 등걸. 자, 썩은 등걸. 그 다음에 등걸에 난 회초리 나니같이, 즉 회초리처럼 알사피신이라고 하는 건 매서운이란 뜻이에요.
즉 밤나무에 그 썩은 밤나무에 어떤 등걸에 나 있는 그런 회초리처럼 굉장히 뾰족하겠죠? 굉장히 매섭다는 거죠. 누가? 시아버지가. 그럼 여러분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각각의 구성들을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을 비유를 하고 있어요. 즉 시아버지는 지금 회초리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느냐? 볕벤, 즉 볕벤이라고 하는 건 볕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뜨거운 햇빛 아래 볕을 본 쇠똥같이, 얘는 쇠똥이거든요. 그러니까 볕을 쬐는 새똥같이. 그럼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길거리 다니다가 이렇게 강아지랑 고양이 이런 그러니까 대변, 똥을 보면 얘가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정말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이 볕을 본 새똥처럼 대종고신이라고 하는 게 말라 빠진이란 뜻이거든요. 즉 말라 빠진 시어머니 같다는 거죠. 이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시어머니는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볕을 본 새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년 결혼 망태에 새 송곳 부리같이 뾰족하신 시누이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3년 동안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걸려서 엮은, 그러니까 3년 동안 막 이렇게 엮은 망태 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망태에 새 송곳 부리 같이, 여러분 새 송곳 부리, 새 부리 같은 거 보면 엄청 뾰족하잖아요. 새예요. 자, 이 송곳 부리 같이 뾰족하대요. 누가? 시누이가. 그럼 또 비유를 했으니까 송곳 부리가, 이고야, 송곳 부리 같다고 하네요. 시누이가.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게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약간 각각의 가족들을 좀 희화화하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당피가론 밭에, 약간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 당피라고 하는 게 좋은 곡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곡식을 심어 놓은 그 밭에, 그러니까 밭 자체에는 좋은 곡식이 심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밭에 돌피가 나 있는 것 같대요. 돌피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나쁜, 그러니까 품질이 낮은 곡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돌피라고 하는 게 품질이 낮은 곡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밭에 품질이 낮은 곡식처럼 그렇게 난 것 같대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샛노란, 그러니까 노란 외꽃 같은 피똥 누는 아들, 외꽃이라고 하는 게, 외꽃이라고 하는 게 오이꽃을 얘기하거든요. 오이꽃. 선생님도 오이꽃은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오이꽃, 그러니까 외꽃 같이 피똥 누는 아들 하나 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번에는 아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색깔로 할까요? 아들. 즉 며느리 입장에서는 남편이겠죠. 그런데 이 남편이 뭔가 제 구실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오이꽃처럼 뭔가 피똥을 누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외꽃이라고 하는 건요, 오이꽃인데 약간 되게 노랗고 되게 연약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의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아들, 즉 남편이 뭔가 너무 어리고 이래서 사내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래도 남편이고 집안에 약간 이 당시에는 좀 가부장적인 게 있었으니까 가장이고 이러면 이렇게 조금 중요한 결정들도 해가고, 예를 들어서 막 가족들끼리 갈등이 있으면 좀 나서서 해결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걸 이렇게 지금 풍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피똥이나 누는 아들을 하나 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건밭에, 건밭이라고 하는 건요, 기름진 밭이란 뜻이거든요. 기름진 밭에 멋꽃 같은, 멋꽃이라고 하는 건 맥꽃이라는 뜻이에요. 꽃 이름이에요, 얘도. 그래서 맥꽃은 들에 피는 나팔꽃,
뭐 요런 비슷한 요런 꽃인데 굉장히 뭐 예뻤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맥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를 나빠하시는고, 즉 이렇게 맥꽃 같은 며느리 도대체 어디가 나쁘다고 싫다고 왜 나빠하시는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는요, 화자가 며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아마 시집살이를 굉장히 많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시집살이를 당하는 며느리가 쓴, 그 당시 백성으로 추정되는 며느리가 쓴 작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요,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댁 식구들을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약간 원망과 비판의 태도가 깔려 있죠. 도대체 왜 그렇게 미워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빚 대신에 받은 며느리야? 뭐 약간 요런 말투와, 그러니까 약간 비판하고 있는, 우스꽝스럽게 하면서도 이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대상을 좀 안 좋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다랑 나 작품을 보면, 요 두 작품을 보면요, 굉장히 좀 재밌죠.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당시에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작품 살펴봤어요. 자, 필기 놓친 학생들은 지금 좀 채워넣고, 뭐 필기가 조금 너무 속도가 빠르다 싶으면 핸드폰 사진으로라도 지금 찍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4개의 작품 추가로 살펴봤어요.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교과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학습활동 안 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361쪽은 넘어갈게요. 362쪽부터 하면 되는데, 일단 얘 362쪽 하기 전에 여러분 363, 364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자, 보면요, 잠깐 요 작품 잠깐 다시 볼게요. 보면요, 여러분, 특히 다 작품이나 라 작품을 보면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 봤던 그 두꺼비, 뭐 두엄 위에 앉아, 요거 있잖아요. 요 작품을 보면 굉장히 좀 읽으면서 웃음이 나요. 보면 요 다에서 강아지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는 요런 장면 같은 것도 웃음이 나고요. 라에서도 각각의 뭐 시어머님, 시아버님, 시누이, 아들, 이 각각의 사람들을 묘사한 부분을 보면 되게 웃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도 두엄 위에 앉아 있었던 그 송골매랑 파리랑 요 작품도 보면 두꺼비가 하는 행동을 보면 되게 웃겨요. 그래서 우리 이제 문학 작품들 중에서 이렇게 웃음을 유발하는 작품들이 있는데, 이 웃음에도 웃음을 유발을 하긴 했지만 의도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자, 무슨 소리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두꺼비가 하는 행동 되게 웃깁니다. 희화화하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꺼비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봅니까? 부정적으로 봅니까? 부정적으로 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풍자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요 작품에서도 다 작품을 보면 웃겨요. 웃긴데 우리가 이 강아지나 이 화자를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나요? 그쵸? 그게 아니라 아유, 얼마나 이미 보고 싶으면 강아지를 대신 원망하겠어. 에잉, 안타깝다. 약간 요런 약간 좀 연민? 요런 모습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웃음을 유발하지만 그 웃음을 유발하는 대상이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악과 풍자가 나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결론부터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 교과서 364쪽으로 갈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이 보기만 볼게요.
한국 문학의 미적 범주에는, 그러니까 문학이 갖는 미적인 그런 요소의 범주가 있는데, 눈에 띄는 전통으로 풍자와 해악을 둘 수 있대요. 풍자와 해악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풍자와 해악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요. 과장하거나, 밑줄 칠게요.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비과요. 그래서 웃음을 유발합니다. 즉 과장하죠. 진짜 시어머니가 볕을 본 새똥처럼 말라 빠졌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형태 그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과장하고 왜곡하고 은근히 비꼬아요. 그래서 되게 웃음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웃기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입니다. 풍자는요.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풍자는 대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대상을 비판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게 하면서 그 대상을 부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런데 해악은 아니에요. 해악은요, 웃기긴 웃긴데 웃으면서도 뭔가 마음 한편이 짠해요. 그래서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대상을 감싸 안음으로써 약간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이 마지막 문장에 되어 있어요. 즉, 풍자와 해악은 모두 대상을 희화화, 웃음깡스럽게 표현하면서 익살 섞인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표현 방식이지만 대상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자와 해악의 표현 방식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 즉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얘를 약간 풍자하면서 웃음으로써 약간 조금 그거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골개미를 나타냅니다. 자, 골개미 단어 뜻 왼쪽에 있어요.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익사를 부리는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미적 범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골개미는요, 사설 시조, 우리 봤던 거 아까 두어미의 두꺼비, 그 다음에 뭐 개가 뭐 캉캉 짖는 그 사설 시조, 그 다음에 시어머니 며느리 나쁘다고 구르지 마세요, 이것도 사설 시조, 그 다음에 뭐 판소리, 미녀, 탈춤, 약간 요런 데에 잘 나타나요. 자, 근데 사실 여러분 보면요, 사설시조, 판소리, 미녀, 탈춤 요런 장르들 보면 사실 양반들보다 평민들이 많이 향유했던 그런 백성들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지배층이잖아요. 지배를 받으면서 힘든 것도 있고 뭔가 화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뭔가 마음속에 부글부글 거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런 풍자 해악을 통해서 이렇게 해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학교 때 탈춤을 배웠다면 탈춤 중에서 되게 양반을 막 이렇게 코 삐뚤어지고 바보처럼 막 엉청이 이렇게 탈춤 추고 이렇게 양반을 희화화하는 작품도 있었고요. 판소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설시조 중에서도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그리는 그런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런 해악, 풍자, 요런 골개미가 백성들의 쌓인 분노 요런 것들을 조금 표출시켜주는,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반들도 탈춤에서 자기네들을 희화화한다는 거 알았을 거거든요. 근데 걔를 그냥 조금 냅두는 거죠. 아이 그래, 너네도 뭐 그렇게 어디 풀 데가 있어야겠지. 안 그러면 진짜 민중들이 막 반란 일으키고 이러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백성들도 이렇게 돌려서 풍자할 수 있는 그런 숨 쉴 수 있는 틈을 줬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풍자와 해악은 굉장히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풍자, 해악이 나타나는 예시로 363쪽에 흥부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게 해악, 풍자 부분을 보고 넘어갈게요. 자, 흥부전입니다. 자, 놀부의 심사를 볼짝시면 초상남대에 춤추고요. 불났는데 부채질하고요. 해산을 했는데 개를 잡고요. 왜냐면 해산,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개를 잡는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그 모습이 보기 싫겠어요. 이렇게 피 냄새도 나고 막 이러니까. 어쨌든 이런 못된 짓은 다 합니다. 그래서 뭐 또 보면은 뭐 장에 가서 흥정하고 집에서 몹쓸 노릇하고 우는애 막 볼기 때리고요. 갓난아이 막 똥 먹이고요. 등등등등등등. 심지어 늙은 영감 덜미를 잡고요. 아이를 뵌 어이구, 계집에 배를 차고요. 등등등등. 진짜 못돼 먹은 행동은 다 해요. 그래서 놀부의 심수를 알 수 있는 부분을 열거법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어쨌든 그러면서 놀부의 심사가 모가나무의 아들이래요. 그 모가 여러분 나무 이렇게 보면요, 조금 이렇게 고든 대로 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뒤틀리면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심보가 진짜 못됐다, 뒤틀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밑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 부분을 보면요. 놀부의 심술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약간 너무 과장도 있긴 하지만 좀 웃음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웃음이 나지만 웃음의 대상인 놀부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풍자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놈의 심술은 이런데 집은 부자여서 호의호식하고 지낸대요. 자, 흥부는 집도 없이 집을 지으려고 제목을 내려갈 양이면, 자, 원래는 만첩청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숲이 우거진 그런 데 들어가서 뭐 소보등, 대보등 뭐 이런 큰 나무들을 가지고 와서 안방, 대청, 행랑, 몸체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지은 게 아니래요. 그럼 도대체 나무 갖다가 지은 게 아니라 어떻게 지었냐? 이놈은 집 제목, 즉 집을 쓸 그 재료로 수수밭에 들어가서 수수깡 한 묶음을 가지고 왔대요. 수수깡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집 짓겠다고. 그래서 얘 수수깡 한 그 묶음을 가지고 와서 이거 가지고 안방 만들고 대청 만들고 행랑 만들고 몸체 만들고 이렇게 막 만들고 보니까 그마저도 수수대가 반이나 남아있대요. 그러면 수수대를 절반만 가지고 지금 집을 지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과장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짓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정도로 집을 형편없이 지었다. 그러니까 허술한 집을 지었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허술한 집. 그래서 뭔가 얘도 웃기죠. 웃긴데 얘는 약간 조금 이 부분을 보면 흥부가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흥부 좀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면 뭐 수수대를 가지고 집을 만들어. 약간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풍자가 아니라 해악이다. 자, 그 다음 방안이 넓든지 말든지 양주라고 하는 건 두 사람, 부부를 얘기해요. 부부가 이 집에 들어가서 기지개를 폈대요. 근데 기지개를 폈더니 집이 이거죠. 이건 약간 그림을 그릴게요. 기지개를 켰더니 초가집일 텐데 너무 집이 조그맣다 보니까 기지개를 켜면 발은 이렇게 마당으로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대고리는 대가리, 머리예요, 여러분. 머리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쑥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엉덩이는 또 울타리 밖으로 엉덩이가 이렇게 쑥 나온대요. 그럼 이것도 굉장히 과장하고 왜곡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엉덩이 뭐야? 이 엉덩이 빨리 불러 들어가.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요 부분 뭔가 굉장히 비좁은 집을 과장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흥부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부분은 해악에 해당이 되지만 놀부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부분은 풍자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판소리개 소설, 판소리, 탈춤, 사설시조, 민요 등등 같은 경우에는 해악과 풍자가 많이 나타난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밑에는 여러분 선생님 정리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시조 4편이랑 해악 풍자까지 수업을 했어요. 아직 학습활동 4번은 안 했는데 얘는 시간이 촉박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